진화 파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삿포로 진앙자원 효율성 평가 분석은 우리 염찬호 박사, 삿포로방직기술협회 연구 과장 염찬호 박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간은 동일합니다. 오전과 동일이.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삿포로방직기술협회 염찬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기현 협회장님이 아젠다는 삿포로대요. 이제는 과학이다라는 주제가 있었는데요.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서 그 밑바닥은 기초 자료가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불렀다는 얘기고요. 그에 대한 결과 발표를 잠깐 말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할 제목은 삿포로 지상 제하 자원의 효율성 평가 분석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갖고 있는 현장에서 쓰이는 진화 장비들, 공중에서 쓰는 장비, 지상에서 쓰는 장비,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대한 DBR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화 인력 및 장비별 진화 성능 평가에 대한 정량화가 없었습니다. 장비 하나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삿포로이 발생을 했을 때 진화 자원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삿포로를 발생했는데 진화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진화 효율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진화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DB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먼저 공중 진화 자원들하고 지상 진화 자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는지 공중 진화대, 진화대, 특수 진화대, 그리고 구성 삿포로 진화차, 다목적 삿포로 진화차 이런 장비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헬기 같은 종류들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익산에 있는지, 양산에 있는지, 영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몇 대가 있는지, 그럼 종류가 대형 삿포로 헬기가 있는지, 아니면 지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임차 헬기에 대해서도 이게 어디에 있는지 똑같이 동일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벨리 탱크나 하면 그 탱크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걸 같이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진화 드론 같은 경우에도 어디에 있는지 똑같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공중 진화 대원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거기 몇 명이 있는지, 몇 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체계들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인력 부분에서는 공중진화, 특수진화 이런 것들을 했고 장비에 대해서는 항공과 지상에 있는 장비들 그리고 시설 기타 부분에서 감시탑과 노인 감시 카메라, 삿포로 수화시설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DB를 구축하였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좌표를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사유립,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빨간색은 이제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하나 되면은 포인트 하나당 남부지방산림청의 국민관리소에 지휘차량이 몇 대가 있고 우선 지하철 몇 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화를 시켜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삿포로 진화 인력의 장비의 효율입니다. 장비가 어디인지 알았다면 삿포로에 났을 때 거기에 얼마만큼을 투입할 것인가 요거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불이 났을 때 몇 조를 불이 얼마만큼 큰데 거기에 몇 명을 보내야 될까? 그럼 거기에 따른 진화 장비는 어떤 거를 보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과거 진화 자원의 성능을 평가한 게 한 번 있더라고요. 이때는 2011년대에 연구를 했었는데 공중 진화대 그리고 연문 예방 진화대 이렇게 해서 3명씩에 대한 실험을 했던 게 전부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공중진화대 거의 한 조를 이루고 있는 5명에서 10명 단위로 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방화성을 구축하는데 얼마큼 시간이 걸리느냐, 그래서 100m 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것들을 실험을 했고요. 실험한 결과 방화성 구축하는데 5명일 때, 6명일 때, 8명일 때, 10명일 때 이런 것들을 좀 실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됐을 때는 당연히 속도는 빠를 겁니다. 네, 빠를 거지만 대신에 그 양은 많지 않겠죠. 그래서 1인당 구축 속도는 5명일 때가 더 빠른 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10명, 5명일 때는 그 공격에 넓기 때문에 더 이동하는 시간이나 이렇게 더 빠를 수가 있는데 10명이 됐을 때는 점점 이렇게 부딪히는 속도하고 중첩되는 시간들 때문에 점점 속도가 늦어진다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실정을 했을 때 저희가 1000m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진화를 방아선을 구축하면은 효율성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 외에도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명일 때는 1인 소요 시간이 5.39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 6명일 때는 4.80, 그다음에 8명일 때는 4시간, 그리고 10명일 때는 4시간 17분 이 정도 걸리는 걸로 봐서 가장 적당한 평균으로 봤을 때 가장 효율적인 거는 6명에서 8명 정도가 한 조가 돼서 삿포를 진화하고 방아선을 구축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균일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등진 펌프하고 기회화 시스템을 가지고 실험을 또 하였습니다. 국가 산불 실험센터에서 실험을 하였었는데요. 여기서 물을 사용했을 때하고 그다음에 1% 포소화 약제를 사용했을 때하고 두 가지를 구분해서 실험을 하였습니다. 화선을 2m 정도를 불을 붙여놓고 그래서 불을 끄는 상황인데요. 보통 이게 진화대나 이런 분들은 보통 전진 산불이나 이런 데를 하지 않고 측면이나 후방을 하기 때문에 보통 하향 산불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디진 펌프의 기초적인 1회 분사량, 그 다음에 요 직사 분사거리, 그리고 직사 최대 분사거리, 그리고 유효 직사 거리 이런 것도 같이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진 펌프 1회 직사 분사량 기준으로 뒷장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기하 시스템도 1초당 직사 분사량 기준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또 화면에서 보는 것 같이 해서 저희가 분사를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물일 경우에는 한 번 분사할 때마다 가는 화선이 0.21m, 그리고 포소약제는 0.32m, 그리고 물일 때는 침엽수의 등진 펌프일 때는 0.14, 그리고 포소약제는 0.3m 정도가 되는 걸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봤을 때 화력수일 때 물일 때보다 액체를 썼을 때 진화 가능 화선이 한 152% 정도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침업수일 때는 214%가 정도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했을 때 물과 포소화약제 썼을 때로 봤을 때 물일 때보다 포소화약제가 훨씬 더 진화가는 화선이 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화선이 물보다 약제일 때 159% 증가하고 160%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수의 길이에 대해서도 저희 측정을 했습니다. 산 속에서 산림 속에서 호수를 얼마큼 갈 수 있느냐 그런 것도 결정을 했었는데요. 경사별로 약간 차이는 있었지만 25mm보다 13mm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200m일 때는 고성능 진화차 같은 경우는 안에 200m가 깔려있기, 실려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빨라서 그런 측정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물 분사 거리와 분사량 했을 때 조사를 했을 때도 물과 약제가 약간 비슷한 경향치를 보였어요. 그렇지만 0m일 때보다 1000m가 됐을 때 확실히 줄어든다는 물의 양과 물 분사 거리가 줄어든다는 결론에 다다랐고요. 분사량도 마찬가지로 물일 때 0m일 때보다 1000m일 때 분사량이 점차 많이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최종 결론인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떻게 이제 이거를 조합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게 성능 평가를 했을 때 고성능 진화차의 25mm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으로 단거리에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고성능 진화차 13mm 같은 경우에는 암석 진화 이렇게 집중적으로 포화할 때 이때 좀 적합할 거로 결론이 났고 산불 진화 기계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도의 변화 아니면 등산이 높고 굴곡이 잦다든지 이럴 때 쓸 때 가장 적합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까지가 저희가 한 실험한 내용이고요. 이게 올해만 해서 끝날 부분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내년부터 앞으로 한 4년 정도 더 실험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경사라든지 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한 다음에 이거를 분석을 해서 경향치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AI 돌리거나 그럴 때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대한 기초자료 만들 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산불 현장에서 23년간 실제 산불 공중에서 껐거든요. 그 오늘 같이 인원과 장비, 또 소화약제를 적당한 양으로 적당한 지역에 투입한다는 게 진화 효율성과 효과성
또 현장 조업생이 되게 좋은 적절한 그 연구까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영역 확장해서 경사도 영도폭에 따른 그런 접근성 그런 것을 또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실 분 한두 분, 한 분 또는 두 분. 이거 대응 분야니까 오케이 저쪽 우리 대표님. 혹시 헬기에 대한 진화에 대한 데이터는 혹시 계획하시는지 아실까요? 지금 현재는 지상 자원에 대한 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공중 진화 자원에 대한 화재 효율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걸 혹시 계획하고 왔습니까? 그거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아시다시피 헬기를 떼는데 금액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미안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내년에 아니면은 저희가 연구단이 있는데 거기서 공중진화 효율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전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관련해서 배타금 박사님이 예전에 그거에 대한 실험을 했었어요. 물 살포량이라든지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없습니까 우리 학생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유절 용사님, 주열. 산림과학원에 근무하시고요. 삿포로 연구과에서 삿포로 연구를 하시는 박사님입니다. 삿포로에서 야간 삿포리 참 중요합니다. 야간 삿포로에서 드론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걸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의 유지열입니다. 네, 오늘 그 산불학회 첫회 그 학회 학술 발표 대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그 야간에 이제 산불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헬기보다는 좀 이제 드론을 기반으로 한 이제 진화 시스템하고 그렇다면 이제 물보다 좀 더 진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재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크고 작은 많은 산불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경북 산불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큰 산불이 좀 많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간 진화를 하면서 이러한 큰 그 이슈, 산불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한테는 어떤 그런 여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진화 전략보다는 좀 새로운 어떤 시도들이 많이 좀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주로 야간에는 어떤 그 헬기의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헬기를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런 드론들을 활용을 해서 야간 산불 진화를 좀 지원을 하거나 좀 보조적인 수단을 좀 운영을 할 수 있다라면 좀 더 산불을 진화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돼서 이런 연구들을 좀 수행을 해봤습니다. 먼저 보면은 그 산불 진화탄 또는 저희가 이제 소화탄이라고 좀 명명을 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드론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그 소화 장치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총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구분을 해서 좀 개발을 좀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1세대 진화탄 같은 경우에는 드론에서 구형으로 된 안에 이제 소화 약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폭약에 의해서 폭발하면서 이제 산불을 이제 진화하는 이런 이제 소화 진화탄을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치형이라고 해서 이제 산불이 이렇게 진행되는 방향에 미리 설치를 해두면 여기 이제 도화선에 불이 붙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터지면서 불을 끄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지상에서 약 5m에서 어떤 센서에 의해서 이제 그 소화탄이 터지면서 이제 불을 끄는 방식이고 또 야간에도 또 이렇게 지대 진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소화탄을 터뜨리는 이런 개발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하나는 이렇게 이제 호수를 이용해 가지고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물을 살포를 함으로써 산불을 진화하는 이제 시스템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1세대 이 소화탄의 문제점은 이 폭약이 폭발하는 그런 압폭압에 의해서 이
소화 약제를 이제 분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야간에 특히 이제 높은 소음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폭약물을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취급하거나 제조하거나 운반하고 저장하는데 어떤 법적 어떤 그런 규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2세대 이제 진화탄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폭약보다는 좀 더 어떤 그 압력을 발생시키는데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있는 그 안전장치 이제 에어백의 원리를 좀 도용을 했습니다. 자동차 에어백 같은 경우는 이제 충격을 받으면 그 안에 이제 가스 발생제가 전소를 하면서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 높은 압력의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해서 신호를 받으면은 이제 그 가스가 발생돼서 그 가스 압력으로 인해서 방출막을 터뜨리는 이런 2세대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진화탄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사실 이제 뭐 시연도 하고 그리고 성능 평가들을 좀 해서 현장에 좀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22년 이제 경북 울진 산불 때 좀 현장에 좀 적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좀 거기서 좀 그 발견됐던 좀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일반 압력으로 이 약재를 분사를 하다 보니까 고도가 높거나 또는 이제 바람이 불 경우에는 약재가 지상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흩날리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하고자 3세대 즉 이제 고압 일반적으로 우리가 9.8 메가파스칼 정도 이상이 되면은 이제 고압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소 저희는 이제 한 20바 정도 되는 그 압력으로 갖다가 소화 약재를 높은 거리에서 또는 바람이 좀 분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압 방식의 진화탄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개발했을 때 이 진화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이제 50kg급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이제 50kg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이로드의 무게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약재의 총 무게가 이제 50kg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는 이제 향후에는 약 이제 100kg짜리를 좀 개발할 것이고 이때는 사용되는 약재는 거의 한 70에서 80%, 그러니까 현재보다는 한 3-4배 정도 많은 양의 진화 약재를 좀 적용하는 이런 약재를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그 드론에다가 물론 드론이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당히 좋긴 하겠지만 어떤 그 굉장히 기술적인 이제 한계가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적은 양의 약재를 사용하더라도 불을 좀 효과적으로 끌 수 있는 진화 약재를 저희가 좀 개발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화 약재는 직접 진화 약재와 간접 진화 약재가 있는데요. 직접 진화 약재는 말 그대로 불에 살포해서 직접적으로 불을 끄는 거 하고요. 간접 약재는 불이 오기 전에 미리 살포를 해둬서 끄는 간접 방식의 진화 약재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진화 약재 같은 경우는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포소화 약재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개발하면서 뭐 기존에 있었던 국내 제품보다 또는 이제 수입품보다 좀 더 높은 소화 성능을 가진 걸 개발했고요. 앞에 보이셨던 것이 이제 액상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개발한 건 저희가 이제 고체형입니다. 그러니까 액상형 같은 거는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뭐 샴푸라고 보시면은 고체형은 이제 비누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건에다가 집어넣고 그래서 고압으로 물을 분사를 하면 그때 안에서 그 약재가 녹으면서 스스로 이제 약재가 분사되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희가 이제 수입이라든가 좀 개발할 약재에 대해서 이제 성능 평가를 했을 때 좀 더 좋은 성능을 좀 발현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화 약재 대표적인 이제 간접 진화 약재인데요. 말 그대로 산불이 이제 확산되는 곳에 미리 살포를 해둬서 산불의 연소 속도나 또는 지연시키는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주요 시설물들을 어떻게 보호를 하는 데 쓴다거나 또는 방화선을 구축하는 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을 진화하는데 물보다 사실은 진화 약재를 거의 2배 내지 3배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런 진화 약재를 좀 적용을 하고 그리고 많이 현장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그 방향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상 장비뿐만이 아니고 공중 장비는 다양하게 전술에 활용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진화제를 약제를 이용을 해서 지상 장비를 좀 더 지원하는 방식이 지연제를 이렇게 계속 뿌리면은 만약에 지연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 굉장히 강한 복사열로 인해서 지상 진화대원들이 근접 접근을 해서 진화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미리 이제 지연제를 뿌려서 산불의 그 강도라든가 아니면 속도를 낮추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진화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이런 지연제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개발하는 것은 좀 독성이 좀 없고 그리고 액상형으로 해서 현장에서 적용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물에 섞어서 이제 희석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했습니다. 외국 사례들을 좀 살펴봤더니요. 그렇다면은 또는 항공기 또는 드론에서 이런 그 진화탕을 어떻게 활용하려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 대형 수송기에다가 이런 그 폭탄 형식으로 된 소화탄을 제작을 해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드론을 활용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처방 화입에 대해서 어떤 예방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드론을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물론 이제 대형화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군집비행, 그러니까 한 대만뿐만이 아니고 여러 대가 가고 그리고 어떤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좌표를 찍어준다면은 그쪽에 자율주행 방식으로 가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불을 끌 수 있는 이런 연구들을 향후에는 좀 개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기가 야간 진화장이 있기 때문에 그 대체로 드론을 지금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학원에서 나름대로 깊게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제한 풍속과 그 진화 범위, 그다음에 유효한 고도, 그다음에 군집행할 때 실질적으로 군집행할 때 드론 효과가 있는 것도 한 번 더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질문사항 받겠습니다. 대응 분야에 질문사항이 별로 없으시네요. 오케이. 우리 회장님. 박사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그 산림청 세미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이 소화탄에 대해서 뭐 법이 안 떨어지고 뭐가 안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사용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뒷받침이 안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산불 이거 올 3월 산불 같은 때 이런 데는 이거는 재난 상황이에요. 거의 전쟁 수준의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런 때 소화탄 터뜨리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할 사람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이 소화탄에 대해서 권위 있으신 분이 우리 유 박사님이시니까 올 6월달, 7월달에 국토부에서 고중량 소방 중량 드론이라 해가지고 페이로드 300kg, 260kg짜리 개발에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화탄 25kg짜리 이런 거 10발씩 달고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화탄이 제가 5월달에 중국 가서 신천 가서도 보고 놀란 게 소화탄 업체가 무진장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GPS가 달려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활공 비행하다가 5m더라고요. 그저 탄착 지점이 그 정도로 정확하게 운영되는 게 중국에서 그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상용화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고중량 드론이 내년 2월이나 3월이면 이제 실증을 할 건데 그때 25kg, 50kg급 소화탄이 같이 실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안 지나서나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올해 3월달, 4월달에도 불을 완진했다고 해놓고도 헬리콥터 지상대원들이 집위를 못 갔어요. 왜? 잔불이 솟아나기 때문에. 근데 뭐 2박 3일인가 못 갔는데 이제는 그 대형 드론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소화탄을 이용해서 그 잔불이 일어나는 그 낙엽층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소화탄이 먼저 투하해가지고 그걸 파헤쳐 놓고 그런 다음에 물로다가 그거를 잡을 수 있게끔 하면은 야간에도 충분히 이 소화탄하고 물하고 결합된 그러한 시스템을 고중량 드론에서 운영하면은 그 많은 헬리콥터 또 그 많은 그 진화대원들이 집이 안 가고 2박 3일 기다려야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야간 산불을 잡는 방법 중에 소화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이제 공중 진화하면은 가장 큰 주력이 이제 진화 헬기를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야간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좀 안전 문제로 운행을 못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년부터는 그 야간에 운행할 수 있는 수료를 이제 적용한다고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헬기라는 것이 아무래도 비용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적시적소로 순발력을 발휘해서 좀 적용하기는 상당히 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그 좀 헬기만큼은 못 되지만 그래도 뭐 군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대형화가 된다면은 어느 정도 지상 지원을 충분히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 드론 지사 시스템이 좀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그렇게 개발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 국토교통 항공관리법에 의하면은 드론이 총 150km 이하까지밖에 아직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200km, 300km를 이제 개발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가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물론 이제 안전성을 좀 고려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처리가 되는 어떤 법적 제도가 마련이 되면은 좀 더 활성화가 좀 되고, 그리고 현장에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은 현존 법에서는 150km가 이제 리미트를 걸어놨었는데, 그거를 5월 4월 달부터 국토교통부가 650km까지 그걸 제한을 푸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중량 드론 개발을 국토부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페이로도 최대 300km짜리 드론이 특별 가망과 특별 비행을 통해서 내년 2월 달에 산불 현장에서 실제 운영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도 그 최대 이륙 중량 650kg짜리 드론이 이제 합법화되는 그런 단계로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문. 질문 있어요? 오케이. 예, 질문. 그 소화탄 또 뭐 소화약제, 지연제 이렇게 썼는데 데이터 축적을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떤 맥락이냐면, 제가 이제 미국 산불 진화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거기는 워터드롭의 숫자까지 나오고 또 지연제나 소화약제 양이 매년 얼마 썼는지 수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산불 분야에 한국에서는 헬기 비행 개수만 나오지 거기에 쓰이는 약제나 워터드롭의 양들이 통계 정리가 좀 안 돼 있어서, 저는 뭐 기회가 되면 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과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데이터로 해서 좀 수치적으로 해서 산불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데이터 산불 진화하는 그런 약제나 소재의 쓰임의 그런 통계들도 좀 해서 그거와 상관관계를 해서 진화 효과 이런 것들 좀 앞으로 어드밴스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회장님 질문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진화 드론이라는 것에 사실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무엇보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가 이런 장비를 개발하는 이유는 얼마만큼 우리가 적시적소에 효과적으로 진화를 할 수 있느냐가 사실 이게 목적인데요.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 그런 데이터를, 사실은 현장 데이터를 저희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다면 어떤 산불 현장 조건에서 어떤 진화 장비를 몇 대 또는 어떻게 얼마만큼 투입을 해야지 이거를 우리가 끌 수 있다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어떻게 추산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진화 드론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중고도 드론 아니고 고고도 드론을 뚫어서 산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모니터링하고 그 데이터를 갖다 축적해서 어느 지역에 말씀한 것처럼 헬기가 갔는데 어느 위치에다가 불을 몇 리터를 뿌렸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진화 자원이 어떻게 했는지,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런 진화 드론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현장을 모니터하고 모든 것들 정보들, 산불 정보를 다 수집해서 진화 효율이라는 이런 걸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고고도 중고도 드론도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블치는 그 미국 산업청에서도 그 현장 데이터 수입하는데 한 5년 걸렸어요. 그 1년 정도 되는 게 아니라 각종 전문가들이 모여서 5년간 실제 현장 다니면서
다 데이터 수집을 해야 돼요. 산림과학원도 뭐 오래오래 100년 되게 해야 되니까 한 5년 정도 삽불 다니면서 데이터 수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박재영 우리 전 워터라는 어떤 협회 단체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산불 아니 물을 많이 연구하신 CEO 공학 박사십니다. 예. 산불에는 물이 필요하죠. 물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예, 제가 보완하면 K-워터거든요. 워터가 아니고 K-워터. 예, 수자원공사. 오케이. 수자원공사의 연구원장님 하셨던 분입니다. 케어터 연구원장을 했던 박재영입니다. 저는 그 물에 감이 많으지만 물의 전문가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갑자기 산불 쪽에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유축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물의 입장에서 왜냐면 저는 경험이 한 30년 동안 이 나라의 물을 어떻게 잘 공급하는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고 돈을 국가에다가 투자하게끔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 산불을 관련시는 이 대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강릉시에 물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게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매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만큼 국토가 물에 있어서는 아주 탄탄하게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차원에서 산불도 그렇게 가야지 않겠냐 이런 상상을 해서 했으니까 별 국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양양인가 지역에 양양을 때려보니까 이런 그 엘리베이션 DEM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수자원에 갖고 있는 그 네트워크, 물은 어떻게 흘러간다는 흐름의 네트워크 있고 또 임상도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결합해서 이게 결합하다 보면은 뭔가 과학적인 것이 보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제 상상으로 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GIS 프로세스를 하면은 어디가 북방향이고 어디가 남방향이고 서방향이고 동방향이 다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엘리베이션이 어떻게 되고 수온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들이 그룹핑을 져가지고 여기는 그 북방향, 여기는 남방향에 그룹핑을 져서 거기에 하나씩 토양 수분이 얼마나 있고 산림이 얼마나 가져가고 있고 지금 산림에 그 소나무 가지 위에는 그 눈이 얼마나 쌓여 있고를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맞든 틀리든 그 과학적인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이 얼마나 되어 있고 증발산이 얼마나 되어 있고 지하수 충전량이 얼마나 되어 있고 하천으로는 얼마 나가고 있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토양 산림의 건조도는 얼마나 있고 산림 밑에는 물이 몇 미터에 있고 또 사방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방사업은 어떤 조류가 이것을 다 정량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 산림에 있어서는 관벌을 하면 그게 물이 얼마나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고 직접 유출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고 그리고 난 뒤에 지금 가장 그 불나고 난 뒤에 괴로움을 받고 있는 것이 K-워터 같은데요. 댐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작목들이 그래서 그 수십억씩 그게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 작목들을 치우는 게 다 비즈니스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미 공병단 같은 경우는 그걸 예측하는데 지금 같이 어젠가 와서 그 발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또 다른 차원에서
그 산림하시는 분들하고 연결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그 산에 그 나무 위에 활이 없은지 침이 없은지 몇 년생인지에 따라서 USGS가 다 조사를 해놨어요. 산림에 어떤 만큼의 물이 쌓여 있고 그 눈이 쌓여 있고 이런 그 굉장히 이것은 그쪽에서 만든 그 데이터 중에 하나를 내가 컷한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저수지 조그마한 하나를 놨는데 그 안에 저수지의 아래에 지하 수위가 이렇게 변하고 있더라고요. 어디는 낮아지고 어디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을 제가 그 계산을 다 한 사람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몰랐던 것 중에 하나는 돌을 조금만 막아놓으면 수없이 15km 이상을 지하수 토양을 건국에 물을 채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그 산림에 나무만 보고 높다 낮다만 보는데 그 안에는 지하수가 있고 물이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전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생뚱맞은 이야기를 해보겠죠. 산불에 대한 대책을 많이 하는데 이 국토를 맨날 10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계속 그 불에 대해서 무서워가지고 그때마다 대책을 해야 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이 국토를 체계적으로 낮은 데는 어디에서 감당하고 높은 데는 드론에서 감당하고 또 그 위에는 어디서 감당하고 이 국토를 조닝화해야 해요. 수자원은 전부 다 조닝화해서 거기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산림에 녹화도 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의 저리 능력이 있다. 산에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산불에 대해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체계적으로 국토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렇게 그 조그만한 소리지 같은 거 조그만씩 만들면은 놀라울 정도로 지하수가 수위대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사망 때문에 다 말랐지만은 그것은 또한 지하수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그리고 그 홍수를 방지하고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렇게 지하수가 올라가면 거기서 좀 뽑아서 산불 진화에도 쓸 수 있지 않느냐. 요새는 그런 용도로 먹고자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 저류대 전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땅의 공극에 물을 채워서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옛날에는 산과 수구에 대한 생각했는데 임도라는 것이 그 산림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 또 이제는 불이 나왔다 하면은 물에 대한 생각도 이 산림을 할 때 생각해서 그 조닝화 했으면 좋겠다. 즉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이 흐르는 특성을 활용해서 그 불이 나면 과연 도달 시간을 물이 그 위치에 도달되는데 얼마나 빨리 도달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말한 이런 물리적 모델이 그 상내에 그 사전 내지 기능을 좀 줬으면 좋겠고 사방 때는 그냥 짓지 말고 저류할 수 있는 지하수 함양에 대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자원 물은 유역별 수자원 장기 계획이라는 걸 해가지고 10년 단위로 계속 40년 동안 이 국토를 물에 탄탄한 국토로 만들었는데 이 물에 탄탄한 산림에 대해서도 조닝화 해가지고 높이별로 산맥별로 해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지상 진화 작전을 해서 기존에 뭐 담수지, 이동식 저수지, 또 하천 물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넘어서 또 저런 방법으로 뭐 오목 지형을 수분을 받아서 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한 것은 아주 상당히 새로운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한번 봐세요. 누리호 오늘 날렸잖아요.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으로
이 국토에 대한 생각을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사 있어요? 물에 대한 산불 물에 대한 박철 교수님 말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산림 수호 모델이 있어서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연구하는 게 많이 있는데요. 물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검토할 때 제일 단점이었던 거는 가뭄이에요. 저희가 산불이 많이 날 때는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놔도 그게 물이 헬기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실제로 산불 진화에 쓸 수 있는 영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었고, 예전에도 K워터에서 한번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희 사방댐은 댐이 아닙니다. 비어있는, 사실 모래가 많이 흘러 내려오는 걸 방지한 댐이지 물을 막아놓는 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들이 조금 달라서 약간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저희도 수문 연구를, 사실 수문 연구는 30년 이상이 다 공부를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어느 숲에 어느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아까 USGS에서 하는 정도의 데이터는 저희도 갖고 있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네. 네,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그 산림을 하게 되면 그 직접 유출도 중요하지만 기저 유출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 함량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산림에서는 이게 비가 오면 비가 올 때마다 이제 물이 고이는 간헐 차원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혹시 K워터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혹시 고려를 하고 있으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예. 예전에는 탄탄한 댐만 졌었는데요. 더 이상 댐을 칠 수가 없어요. 민원 때문에. 그래서 K워터는 전략이 바뀌었어요. 바깥에는 전혀 수몰되지 않는 그 지하를 차수하는 지하 저류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민원이 생기지 않고 그 안에 공급 안에 그 굉장히 계산을 까칠하게 디테일하게 하는데, 그 제가 받은 산림 그 사방댐도 그 당초에 그 사방댐의 목적에다가 그 지하 저류댐이라는 그 지하수를 충전하고 이런 그 계획을 한번 시범 지역을 해서 이게 과연 이 국토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저는 물 전문가라 지금 먹는 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산림에 대해서 그런 컨셉이 필요하면 도입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속초에 이런 저렇게 속초에 네, 거기도 거기는 그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바닥 이게 지하수를 펌핑하면은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바닷물을 차단하는 그 한 방법이 있고요. 좀 상위에는 아까 저류하는 그런 두 가지 컨셉이 같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재호 우리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생입니다. 우리 배재호 학생은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확산 예측 정보 기반 기술 정보 추론 모델을 개발을 연구했습니다. 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제 같습니다. 오케이, 발표해주세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기계공학과 배재호입니다. 저는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확산 예측 정보 기반 기상정보 추론 모델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때문에 산림청 등의 국가기관에서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저희는 산불 사례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연구 주제는 확산 예측 시스템에서 입력 변수 중 풍향 풍속이 일부 소실된 경우가 있어 이 소실된 풍향 풍속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확산 예측 데이터와 나머지 인풋 데이터들로 풍향과 풍속을 역으로 예측하는 서로게이트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메소드로는 딥러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확산 예측과 풍속 풍향을 결과적으로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풍속 풍향과 확산 예측 결과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완성본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023년 싹불 사례에 대해서 풍향과 풍속을 포함한 기상 정보들을 기상청 API와 기상 정보 랜덤 생성 방식을 통해서 수집을 하였고요. 그렇게 수집한 기상 정보를 바탕으로 확산 예측을 돌려서 확산 예측 결과까지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수집한 데이터셋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시는 지형 정보와 연료 정보 그리고 확산 예측 정보는 2D의 그리드 데이터로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테이블 형식으로 보이는 기상 정보는 초단기와 단기를 섞어서 조합한 풍향과 풍속을 제외한 기상 정보들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현장 정보를 받아서 이제 실제로 확산 예측을 진행을 할 때에는 현장 정보를 받아서 7시간 고정값을 입력한다고 해서 저희는 풍향 풍속값을 고정값으로 해서 저희도 확산 예측 학습 모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5가지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D 데이터, 1D 스칼라 데이터와 2D 그리드 데이터가 섞여 있고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도 섞여 있어서 이런 다양한 멀티모델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가 저희 연구과제의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2D 입력 데이터 처리 가능 모델을 고려하던 중에 저희는 이제 UNet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주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해 사용되는 모델인데요. 모달 데이터의 장점을 살려서 2D 데이터 처리에 집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모델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넷의 구조를 보시면 왼쪽에 보이는 아래로 내려오는 컨트랙팅 패스가 인코더 역할을 하고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익스펜시브 패스가 디코더 역할을 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통 사진을 세그멘테이션 할 때 사진의 특성치를 추출을 하고 이를 다시 사진을 복원을 해서 그 특성치별로 분류한 사진을 보여주는 데 많이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사용을 할 때 저희는 시계열 데이터도 같이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케이스당 총 7시간 분량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총 7시간 데이터의 분량을 채널 스태킹 방식으로 텐서 형식으로 인풋을 넣어주어서 시계열 2D 데이터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결과적으로 목표가 풍속과 풍향을 계산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단 2가지의 출력만 필요했는데 기존 유넷의 경우에는 다시 디코딩을 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복원해줘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2가지 출력만 필요하기 때문에 디코더 부분을 생략을 하고 이 부분을 스페셜 어텐션 모듈을 사용을 해서 무엇이 화선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모델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상 예측 모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풋이 멀티 모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D 데이터는 유넷과 스페셜 어텐션 모듈을 통해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스칼라 데이터는 LSTM 모델을 통해서 계산을 해서 나중에 합산을 해서 FC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을 출력하는 식으로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게이트 모델의 정확도를 다음과 같이 산출을 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풍향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답값인 y는 x 그래프에 거의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풍속과 같은 경우에도 다소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향성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속과 같은 경우에는 살짝의 오차가 있지만 이 부분은 나중에 논의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후 추론 모델을 통해서 추론한 기후를 넣어서 진행한 확산 예측입니다. 총 6지역에 대해서 진행을 했는데 다소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이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화선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논의 부분에서 바로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예측 환경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결과값으로 넣었던 2023년도 확산 예측의 경우에는 2023년 환경에서 진행이 되었고 저희가 학습한 모델도 2023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추론 모델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2025년 환경에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변수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화선에 있어서의 차이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속에 따른 학습 정확도의 차이의 경우에는 특히 강풍 부분에서 예측이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석해 보니 강풍의 경우에 데이터가 부족하여서 제대로 된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지역에 따른 강풍 데이터가 쌓임에 따라서 개선될 여지가 존재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멀티모달로 데이터를 입력함으로써 예측의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클루전입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풍향과 풍속 정보를 확산 예측으로부터 역으로 추론하는 서로게이트 모델을 제안을 하였고, 연구 결과로 학습을 진행했을 때 풍향을 높은 정확도로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풍속의 경우에는 특정 구역에서 오차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강풍대에서 오차가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데이터를 보충하고 추가적인 데이터를 처리를 통해서 개선하는 것을 후속 연구로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후속 풍향뿐만 아니라 다른 값들 또한 역추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업데이팅 깊은 연구를 했습니다. 러닝으로 정확도 높은 삽불 예측 알고리즘 연구를 통해서 삽불이 확산하느냐, 그 다음에 헬기나 지상 진행되어 온 투입 위치, 그 다음에 방아쇠 구축 등 여러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은 연구 같습니다. 계속 발전시키면 좋겠어요. 우리 질문사항 없습니까? 오케이, 우리 이시영 교수님. 그러니까 확산 예측 정보가 있는 것을 결과를 가지고서 기상 정보에 대한 풍향 풍속을 예측한다는 뜻이잖아요. 요거다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확산 예측 정보가 이번에 의성 샘플 보면 시간당 한 8.12km 속도로 번졌어요. 근데 그거를 시속으로 하면은 이제 한 900, 이제 시속 한 90km 되는데. 이제 미국이나 그쪽에서 연구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시속의 한 10% 정도가 삽불 확산 속도를 결정한다. 그 간이 예측 모델인데 사실 검증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 시속 90km니까 얼추 10%면은 시간당 9km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그런 결과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서 이제 풍속 속도를 예측을 할 수 있는 풍향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드네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풍향이 더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풍속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 미네랄로지가 이제 국제 기상이 많이 복잡하잖아요. 속도보다는 풍향이 예측이 어려운데 이게 오히려 더 풍속이 낮게 나왔네요. 저희가 진행한 연구는 이제 확산 예측에서 투입 값으로 어떤 값을 집어넣었냐기 때문에 토폴로지에 영향을 좀 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투입 값이 총 16방위로 인풋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풍향이 풍속보다 정확도가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토폴로지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일단 풍속이 강풍 속에서는 토폴로지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약간 좀 종강기상에서 이제 10km 이상의 그 바람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서피스 윈드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형 데이터에 대한 부분. 네, 알겠습니다. 좋은 연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경남 학생. 공경남 우리 학생은 고려대 기계공학과 재학 중입니다. 오케이, 발표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기계공학과의 권경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인 FDS를 활용해서 인도가 이제 산불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연구를 이제 확장하는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 연구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기존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많은 그 산불들이 국내에 이제 대형화되고 있고 피해가 산림 인접지에 굉장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 관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뉴스들을 보다 보니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더라고요. 인도가 이제 산불에 뭐 바람기를 내 가지고 산불을 강화시킨다. 혹은 이제 뭐 인도가 있어야 산림 자원, 진화 자원이 액세스할 수 있기 때문에 산불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 어떠한 그 주장들이 다 있고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인도가 실제 산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연구가 무엇이 있을까를 조사를 해보았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당연하게도 이제 사후에 인도가 있는 지역에서 평가된 연구들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에서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은, 이건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해석에서 좀 내용이 다른 각각의 좀 연구들이 많았고 이제 인도가 산불에 이렇게 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혹은 이제 인도가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들이 많았고 이 인도가 실제 산불 상황에서의 그 즉각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없었습니다. 당연하게 그 이제 실험으로 하기에는 국내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많고 국외에서도 이러한 그 실험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찾아보다 보니 시뮬레이션으로나마 미약하게 그 연구가 있었는데 이 시뮬레이션은 이제 수간에서만의 전이를 포함하고 있고 좀 그 연구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도 한번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물리기반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인도의 산불 영향을 확인을 하고자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산림에서 인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를 수행을 하고자 물리기반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산불에 어떠하게 바뀌었는지 그 영향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기반 시뮬레이션인 FDS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는데 이 그 툴 같은 경우는 미국 그 산림청과 니스트 그 표준청이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산불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이 되도록 계속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요. 산불 연구자들도 이제 이 모델, FDS 모델을 통해서 많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툴이기 때문에 이 툴을 이용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초 단계에서의 그 모델은 인도가 있냐 없냐의 효과만을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평지에서 인도 있을 때 없을 때 그 산림을 약간 모사해서 그 표출을 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는데 이때에는 그 인도를 4m 폭으로 그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산불 진화 그 차량이 액세스하는 그 인도가 제시되고 있는 폭이었어 가지고 이것을 이용을 하였고요. 연료 정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그 간사를 맡아주셨던 김성윤 교수님이 그 조사하셨던 데이터를 이용을 하여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속을 달리하면서 그리고 풍향을 이제 인도와 수직인 방향, 인도와 동일한 방향으로 달리하면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였고요. 연료가 연소되는 모델 같은 경우는 물리 기반의 시뮬레이션에 맞게 이제 그 아레니우스 기반의 연소 모델을 이제 문헌 조사를 통해서 구축을 하여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상 조건 같은 경우는 국내 그 겨울철을 모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겨울철에 완전 낮은 온도보다는 조금 더 높게 그 모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제 실제 산불이 그 접근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것보다 온도가 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을 두고서 그냥 룸 템퍼처를 좀 기준으로 목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똑같 그 말씀드린 이제 인도가 있냐 없냐에서 그 불이 없는 연소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바람장이 어떻게 발달하냐부터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람과 이제 인도가 동일한 방향이 아닌 수직인 방향이었을 때는 당연하게 이제 인도가 방향이 맞지 않다 보니까 인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바람의 장에 어떠한 큰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바람과 인도가 수직인 방향이 말고 동일한 방향이 되었을 때는 인도에서 이제 좀 바람이 가속이 되는 경우를 확인하였는데 다만 이 시뮬레이션의 구성상에서의 문제가 있는 게 실제 산림의 인도 같은 경우는 직선으로 이렇게 올곧게 나아가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구간 양끝이 뚫려 있는 구간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나 엄청 뚜렷하게 가속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가속이 있다고 친다면은 일부나마 이것보다는 낮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 조건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 상으로서 봤을 때 가장 이제 극한의 위험성이 높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산불 예측을 그 연소 조건을 부여해서 실행을 하였을 때 보시다시피 인도가 있는 조건과 없는 조건에서 화산의 진행 속도가 많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인도가 있는 조건에서 화염이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유는 인도에서의 연료량이 이제 감소하였기 때문이고 이 연료량 감소 때문에 국지적으로나마 화산이 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체 산림 크기에서 인도의 그 면적을 생각을 하자면은 이것이 이제 인도가 뭐
산불을 완전히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일한 방향이었을 테고요. 임도가 바람과 수직인 방향이었을 때는 고속 조건에서는 확산의 지연과 또 화염 강도가 약해지는 이제 연료량의 또 감소 때문에 마찬가지 이유로 그런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이게 국지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화선에 차단을 하는 차단선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디까지나 임도가 산불을 강화하는 효과는 없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는데 이제 임도가 수직인 방향에서 낮은 풍속 같은 경우는 일부나마 화선에서 화염이 좀 차단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바람이 세게 불었을 때 그 화염이 누우면서 이제 인도를 건너편까지 산불이 전파가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효과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인데 다만 지금 이 모델에는 비화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비산 연료가 발생하여서 비화가 발생을 하면 산불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봤을 때 전반적으로 데이터들은 사실 그 해석을 하자면은 산불의 강화 효과는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었는데 기존에 이 연구를 제시를 드리고서 말씀이 나왔던 게 이제 임도가 너무 간격이 그 지정되어 있어서 이게 폭이 달라지면 효과가 달라지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폭을 다르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또 수행을 해봤습니다. 폭을 6m, 8m로 늘려봤고요. 저희가 관찰하였던 것은 연료량 감소로 인해 화염이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것만을 관찰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이것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는가 하니까 이 초기 조건에 의존해서 화염을 전파하는 모습이 좀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초기 조건이 그 계산을 실행한 시간이 달라서인지 혹은 이제 어떠한 부분이 달라서인지 체크를 아직 완벽하게 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결론 내지 못해서 이것을 통해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임도가 산불을 강화하는 효과는 없다고 봤습니다. 산불을 오히려 그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다만 이제 이게 임도가 산불을 확실히 차단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어디까지나 임도 되게 국지적인 공간이고 그러한 산불 차단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제시해드리고자 이런 연구를 수행을 하였고요. 이제 평지에서만 수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형 등의 요소들을 넣어서 좀 더 시뮬레이션을 다양화해서 더 연구들을 확장을 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년 봄에 영남 사건에 대해서 인도가 사건에 저감을 시키냐, 사건을 확산시키냐 해서 정부와 국회들에서 사실 논쟁이 많은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시기에 적절할 때 학생께서 이 정도 연구하는데 앞으로 더 연구를 깊이 하면 진짜 인도가 산불에 적합하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선진국은 다 인도가 산불에 효과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질문들. 인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 학생? 인도. 네, 우리 교수님. 산림청의 친산림청적인 결과를 만드시느라고 애쓴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조금 전에 그 초속 2m, 4m 하면서 2m는 분명히 지연 효과가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4m. 근데 사실 6m, 8m도 실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사실 도로가 있으면 우리 지금 이제 건물통이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어서 그 10 내지 20%가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면 상당히 이게 좀 심각하다. 꼭 네거티브하다고는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초속 몇 미터 이상이 되면 이건 진짜로 도로가 그런 효과도 낼 수 있다는 것도 좀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자료는 없는지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 해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당연히 저는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산불에서의 아까 그 산불이 90km의 풍속이 있을 때 10%의 그 전파 속도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제 산불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바람만큼이나 연료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인도에서의 연료가 제거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효과가 분명히 뚜렷하게 크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화염의 강도가 자체가 약해지는 것이 크시고 이 화염이 충분히 산불이 크게 되면은 사실 그 주변의 그 풍이 영향이 그 산불에 의한 그 유동장의 영향이 또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산불에 의해서 나타나는 영향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인도가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빌딩풍처럼의 효과를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존하는 그 값의 이제 기준이 연료에 의한 화염 강도에 의한 것이 크기 때문에 다만 이건 제가 어디까지나 데이터를 보여드리지 못했으니까
있으니까 당연하게 그 연구를 수행을 해서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데이터만 보면 마치 이제 산림청의 그 긍정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보이니까요. 네, 우리 박사님. 제가 봤는데요. 그 FDS나 이렇게 시뮬레이터를 보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 산불에 대한 환경과 이게 이제 원래 개발했던 데 산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시들이 기본 이제 코어의 어떤 그 시들이 좀 약간 대부분 우리나라 산불을 과소평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그런 경우를 보면 실제로 이제 뭐 시뮬레이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중치거든요. 제가 하나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겨울철 아까 기상대를 넣었다고 하셨는데 겨울철 넣지 않고 저가 같은 경우는 가장 최악의 조건을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사실 뭐 이 산불에 났을 때 이제 그런 경우를 시뮬레이션 할 때 인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경우 인정 안 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혹시 그러니까 제가 중에 리지너블하게 한다고 우리나라의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평균 온도나 평균 뭐 이렇게 그 습도나 그다음에 풍속 이런 걸 넣어서 실제로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거에 대한 게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과소평가와 비슷한데 이 산불이 나타나는 풍상 보면은 화염의 높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강도가 시뮬레이션하는 게 실제 과소되는지 안 여부를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을 검증하면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두 가지보다 먼저 첫 번째 그다음에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질문 감사합니다. 당연하게도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 겨울철이라고 했지만 사실 산불 조심 기간의 평균 데이터를 넣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에도 오히려 이게 평균 데이터가 아니라 극한 상황의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리스크 분석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사실만해서 이 마지막 바운더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 대표값을 우선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연구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해주신 FDS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려대학교 저희 임성규 교수님 연구팀은 2019년부터 해가지고 산림과학공학학계 이 FDS 모델을 계속 개량을 해서 국내에 맞춰서 그 모델을 연료 모델이며 이 개선되는 분리 모델들을 개선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사용된 그 FDS 툴은 사실 산림과학원에서 KWFDS라고 부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하자면 이제 검증된 데이터가 없는 그 사실 모델이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FDS라고 표현을 드렸고요. 국내에 맞춰서 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은 완벽하게 이 모델이 국내에 정확하게 맞습니다라고 제시를 드릴 수가 없어서 발표를 이렇게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맞춰서 계속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과소예측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소예측 오히려 저희는 과대예측, 과소예측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국내에 맞춰서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계속 가보자 산림과학원과 함께 실험 장비를 구축을 해서 이제 소규모 나마지표와나 숲바나의 그 전 단계인 이제 그 관목층, 화염 등의 실험 데이터도 수집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검증 연구를 계속 수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 이시영 지금 이게 시뮬레이션 환경이 사령부 소나무 숲에 인도를 했을 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소나무 숲이라는 거는 뭐 일단 강도가 세지잖아요. 주변에 수관 현상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임도를 이용한 네와스트림드 구성이 있어요. 이거보다 확장성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임도 주변에 이제 아까 벡터당 700번 정도인데 강도 감도를 해서 한 400번이나 300번으로 더 원수를 주변에 한 10m, 20m 폭을 두고서 또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임도의 역할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제가 이해하는 게 맞다면 이제 인도 인근의 숲가꾸기를 좀 해가지고 연구를 시키는 거 말씀이시죠? 굉장히 저는 유의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산림과학원과 함께 이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이유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적용을 했을 때 실제 산불에서 당연하게도 저희는 이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산불이 거기에 나지 않으면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정책적인 요소에서 도입을 할 때 근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시뮬레이션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봄에 인도 때문에 대리 정부와 국회에 떠들었는데 오늘
연구하는 데서 그 부분이 많이 논쟁이 되네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13번째, 13번째 발표하실 분 전용훈 회장님. 전용훈 회장님은 항공스포츠협회 협회장입니다. 발표하신 내용은 의성 AM 넷 통신 기반 유무인 항공력 융합 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 아주 그 대응에서 상당히 통합적인 대응을 아마 발표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공스포츠협회 전영윤입니다. 오늘 이 피가 끓는 젊은 학생분들 또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공부를 하기가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약이 되고 보약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장표를 펴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올해 3월달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 산불을 뒤쫓아갔다, 산불을 예측을 못했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이번 산불 같은 것이 또 났을 때 이거를 갖다 뒤쫓아가고 막지 못할 거냐보다는 이제는 우리 정부 능력이면은 이런 정도 산불은 강한 그립감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장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C208 탑재되는 TK8 같은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이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이런 거를 산림청에서 뒤로 와가지고 이제 야간에 이런 화산 같은 거를 갖다가 부감 촬영해가지고 이 지휘계통에서 통제계통에서 이거를 갖다가 그 운영을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지자재 또 현장, 산림청, 중앙행정부 심지어 청와대까지 실시간으로 이 현장을 갖다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수리온 헬기 3대에다가 하나씩 다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수리온 헬기 그 300억짜리 헬기에다가 이 카메라 다이브선을 운영하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또 안을 갖다 제안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림은 산불을 뒤쫓아가는 게 아니고 산불을 장악하자, 대응 체계를 확고하게 하자, 이거를 갖다가 하늘에서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축 목적은 민간군 유민 복합 항공력의 정밀하고 조밀한 산림 재난 감시 예찰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거고요. 특히 주야 산불, 지휘, 통신, 진화, 대응 체계의 혁신적 역량 구축과 기관별 실시간 현장 상황 공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림청 따로, 소방청 따로, 행안부 따로, 경상부터 따로 노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입니다. 그리고 2027년 2월부터 도입될 C-130 항공기의 리드 에어플레인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용도로 쓸 수 있는 항공기가 이 관이나 산림청, 공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민에서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 C-130 항공기의 안전 비행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효율적인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또한 위성 플러스 AM넷 통신, 또 AI 등 고도화된 첨단 산림 행정을 유관 기관과 실시간 공유, 중앙 산림청 지자체입니다. 이 항의에 공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무인 복합 체계 통신 운영은 이미 이런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신데 스타링크가 이제 곧 아마 내년 상반기면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아쉬운 대로 그 KT 셋 인공위성 팀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거 운영 과정대에서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위성 체계를 통신 체계와 위성 체계를 이용한 통신 체계를 이용한 실시간 동영상 획득과 지휘 또 비행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통신 운영을 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충청남도 공주 사례를 봤을 때 아까 그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한 캐러반 항공기가
일정 고도에서 전체 화선을 갖다가 부감 촬영하면서 송신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위성에서 잡아가지고 금산 지구국으로 와가지고 다시 인터넷을 연결해가지고 중앙정부 이런 데가 동시에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심지어 최고 말단 면 단위까지에서도 이거를 갖다 실시간 받아볼 수 있는, 그래서 면은 면 단위대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다 구축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인 더 스카이 시스템은 산림청, 공주, 충청남도 뭐 등등등등 모든 행정에서 일어나는 발생되고 있는 그 시간에 일어난 산불을 갖다 동시에 공유를 할 수 있는, 정보를 볼 수 있고 그것도 영상으로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이제 고정익 항공기와 무인 헬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같이 혼합이 돼가지고 유무복합입니다. 혼합이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왼쪽에 유인 항공기는 이제 그 리데어 플랜 겸 아까 열화상 카메라를 장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불이 났을 때 한 군데만 나면 괜찮은데 이게 또 두세 군데 동시에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한 군데만 보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최소한도 3대 정도의 비행기가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이에 따라서 무인 헬기가 아까 그 유주열 박사님 설명하실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국토부에서 그 무인 헬기의 최대 이륙중량을 150km에서 올해 650km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큰 헬기, 무인 헬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야간에 특히 야간에 잠불 감시나 잠불 제거 같은 용도에 쓸 수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항공기가 주요 화선 정리 부감 고정익 항공기 진입조차. 왜냐하면 헬기와 이제 고정익 항공기가 2027년 12월 달이면 이제 섞이게 될 거거든요. 어쨌거나 한 대라도 그랬을 때 그거를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내려다보고 그 항공기 관제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까도 이제 그 저기들이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화선, 불 화선이 하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불이 나면 막 서너 개씩 막 터지고 그날의 기상, 기온, 풍향, 풍속에 따라서 화선이 막 변경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바로 지상통제본부 또는 중앙본부로다가 바로 송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런 항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산림청에서 도입한 이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를 하게 되면은 그 어떻게 현재 대한민국 내에 산불이 어떻게 지금 발생이 돼서 어떻게 화선이 이동되고 있고 이 화선은 향후 30분 1시간 후에 어느 쪽으로다가 이동이 될 것까지도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리데어 플랜이고요. 그래서 그 공군 항공기 수송기가 있으면 이제 그걸 갖다 이끌어주는 리데어 플랜이 우리가 이제 킹에어 이런 걸로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페이로드 300kg짜리 무인 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이 되게끔 됐고, 그 다음에 내년 10월 달이면 산림청 항공본부하고 같이 실증 사업을 할 겁니다. 야간에 우리 공중 진화대원들한테 소방연수를 갖다 실어다가 3회까지 날라다주고 또 장비 이런 것도 실어다주고 식음료 수시로다가 지원해다주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내년 10월 3월 달에 실제 실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꿈이다, 동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야간 산불을 잡자. 이게 핵심입니다. 야간 산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간 산불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를 갖다가 스타링크든 무궁화 6호든 이런 것도 사용하고 그다음에 AM넷 중계기도 사용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12개의 항공관리소에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이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AM 중계기 저거는 지금 한 번 뜨면은 최대 11시간까지 순찰을 하고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드론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이 가격도 비싸지도 않아요. 저기에 카메라를 탑재해가지고 자기네 바운드리 내에서 반경 한 20, 30km를 갖다가 비행을 하고
밤새도록 떠서 비행을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12개를 갖다 12개 번역해서 그거를 갖다가 장악을 하고 그 위에서 다시 그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항공기가 그 위에 약 한 10,000피트 상공에서 우리나라 전체를 갖다가 워치하고 이러한 식으로 해서 예방과 예찰과 감시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이 났을 때는 역시 탑재된 열화상 카메라나 기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산 넘어 산을 갖다가 그 산 넘어 산에 불이 어떻게 났는지를 지금 우리 지휘부가 통제본부가 모르고 있거든요. 무전기가 안 터지고 핸드폰이 안 터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갖다가 이 중계 모드 이런 것들이 위성 통제식 이런 모드 이런 것들이 이미 중국에서 4, 5년 전부터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다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도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야간 산불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는 길입니다. 화선 정리용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항공기, 또 그 수륙양용 산불 전용 항공기 등등등등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한 산불 대응에 고정의 해전에 들어온 유무인 항공통합 체제로 앞으로 대응 능력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질문, 항공기 문제 어렵죠? 고개 회장님. 저기 항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가지고 저는 좋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발표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 주목되게 보는 게 유무인 복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심에 통신 체계를 제안을 하신 것 같거든요. EITS요. EITS가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설득력을 가지려면 기존의 이제 개별적인 지상 또 공중 따로따로 하는 시스템 연결을 하지만 매뉴얼식으로 하는 시스템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 EITS 시스템을 활용하면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될지 그거를 좀 가시적이나 데이터식으로 좀 나타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정책에서의 수용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도 되고요. 뭐 다른 것도 이렇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뭐 EOIR 카메라나 라이다로 해서 센서 기능을 확대한다, 이런 것들은 지금 비주얼로만 하는데 보이지 않는 데에서는 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수단으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하고 또 픽스트링 항공기 도입할 때 그 리드플레인, 에어플레인에 대한 뭐 제시도 이건 뭐 좋은 내용 같은데 잘 전달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관심은 통신이 어떻게 이렇게 EITS를 통해서 좀 기존의 지금 통신 체계보다 더 효과가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가시적으로 좀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회장님 참 어렵게 질문해 주시네요. 어렵게 질문. 나도 어렵게 답하기 제가 실력이 그것밖에 안 돼요. 이게 새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이미 다 있는 시스템, 있는 체계에 있는 건데 정책이 이걸 아직 안 갖다 써서 그래요. 산림청에서. 왜냐면 보십시오. 20년 전부터 전문가들이 우리 배 교수님도 계시지만 고정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마프 시스템 1 들어와야 된다, 지금 마프 2입니다. 시스템 1 들어와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올해서야 공군과하고 산림청하고 합의가 돼가지고 2027년 2월 달에 마프 2가 드디어 운영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 통신 체계는 오죽하면 제가 마지막에 중국은 위성 체계를 갖다가 벌써 3, 4년부터 쓰고 있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이런 것들을 중국 거나 뭐 어쩌다 그러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정책에 어떠한 그 판단이 있으면은 이거를 빨리빨리 체계화시키고 연구를 해서 빨리 우리 걸로 만드는 게 최선이다 이겁니다. 왜? 비행기는 어차피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럼 C-130 공군 대위나 소령이 조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누가 선정이 될까 지금 노심초사예요. 왜? 제발 나만 아니어라 하거든. 왜냐면 잘해도 본전이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이 불 안 꼽은 조종사들이 여기 쿠션에서 오신 윤 팀장님도 계신데 전문가입니다. 이거 화선이 제대로 보이긴 합니까 뭡니까? 그거를 얼마나 낮게 떠서 얼마나 높이 떠서 이거를 들어갈 겁니까? 그러면 TV로 안방에서 보는 우리 국민들은 에이 우리 공군 비행기 저거 불 꺼져 이러고 만다고. 제가 이제 보완을 좀 하면 네. 저는 뭐 헬리콥터 로터리 윙을 운영을 4년 정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픽스윙 C130을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려움보다는 기존의 체계를 보완하는 수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는 체계에서 EITS나 이런 체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것들 준비를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가야 될 길인데 준비 없이는 이 회장님 말씀한 것처럼 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시한 부분을 좀 더 가시적으로 해서 준비하자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답을 드리면 밖에서 이제 우리 헬기 조종사분들은 또 일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헬기들 열심히 불 끄러 쫙 들어가는데 고정익기가 쑥 들어오면 우리 간 떨려서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항공 분야에서는 할 얘기가 아니거든요. 항공기는 운영 체계가 도르코 면도날 같이 낯가롭고 예민합니다. 정밀하고요. 네, 교수님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됐는데 여기서 끝을 맺겠습니다. 제가 저기 하나만 네, 중요한 거. 여기 이제 제약 조건이 여기 써놨지만은 이제 악천 그 풍속 조건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산림청 산불 진화대가 야간에 드론을 띄워서 모니터링할 때 15m 세크까지는 견디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중량이 더 650kg로다가 커짐으로써 이게 풍속을 견디는 힘을 어느 정도 보시나요? 지금 이제 매뉴얼상으로는 이제 15m 이 정도까지 돼 있는데 그러면 이렇습니다. 산불이 저렇게 크게 나면은 어차피 그쪽에 와류 생기고 가스 생기고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비행하기 제일 나쁜 조건이 그 주변이 됩니다. 그러면 못 뜨는 겁니다. 왜 이 조종사도 판단하지 않습니까? 데이터상으로 지금 못 뜨는데 왜 밀어넣습니까? 못 뜨는 건 못 뜨는 거예요. 안전이 우선이니까. 네, 오케이. 일단 내려가. 네, 저기 잠깐만 제가 뭐 항공도 전문가로서 얘기하는데요. 이 풍속이 그 15m 이상 되면 우리가 이제 산불 끄기 힘든데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는 12.8m, 약 13m가 산불 진화의 풍속 임계점이에요. 그걸 넘으면은 진화 속도보다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딱 확산 플러스 진화 0이 되려면 13m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산불 열심히 진화해봐야 계속 산불 확산돼요. 사실은 그런 불을 우리가 더 연구해야 되는데 아직 맨날 1, 2, 3단계 거기까지만 머물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항공기가 활동하게 되면 유무인 통합 지휘체제 지휘력 향상 그리고 공중공항 활동 범위를 고정에는 얼마큼 운영할 것이냐, 해제에는 얼마큼 할 것이냐, 드론은 얼마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연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왕 그 말씀 나오셨으니까 이런 거는 산림청에서 항공본부에서 할 게 아니고 민간 전문가들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매뉴얼을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4시간, 5시간 기다리는 송자 우리 학생이었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입니다. 기계공학과 석사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국립경북대학교 산림과학과 석사과정에 있는 송재학이라고 합니다. 그 5시 반에 다른 그 행사가 여기서 있다고 해가지고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수관화 피해지의 수관층 연소 특성 분석 및 연소율 추정에 관한 연구입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연구 개요입니다. 연구 배경으로는 산림은 산림 내 연료의 연소 현상으로서 연소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는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비정상적인 기상현상을 초래하여 산불의 위험성을 다시 증가시키는 산불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불의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년 단위로 경련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IPCC에서는 전 세계 산불이 심각해지면서 온실가스 배출 통계에 산불로 인한 배출량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네,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하기 위해선 연소 면적, 연소량, 연료량, 연소율, 배출 개수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중 연소율은 배출량 추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자로 뽑히고 있습니다. 연소율은 국가마다 지형적, 환경적 요소, 수종, 연소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고 추정 방법 또한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로 연소되는 연료의 구성으로는 산불을 크게 지표와 수간화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표화의 경우 연소율 추정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수간화의 경우 수간층 이과 가지가 함께 연소되기 때문에 추정 과정이 복잡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산불 피해지를 조사하여 잎은 거의 대부분 연소되고 가지는 직경 1cm 이하까지 연소되는 것을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연소 가능한 연료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연소 가능한 연료의 정의는 국가 또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0.5cm를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0.6cm, 국내에서는 1.0cm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실제 산불 피해지를 조사해서 구축한 정보가 아니라 국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정립한 기준이므로 국내 산림 환경이 고려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불 피해지를 대상으로 수관층 피해 강도와 연소된 가지의 직경을 분석하여 연소 가능한 연료의 기준을 마련하고 수관층 연소율을 추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제르미 방법입니다. 네, 먼저 국외의 연구 사례를 보면 실제 산불 규모의 실험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산불 피해지를 조사해서 각 연소 전과 후의 무게를 비교하여 연소율을 추정하였습니다. 국내 연구 사례에서는 연면적 지수를 이용한 방법, 중량을 비교한 방법, 가지 직경을 이용한 방법 총 3가지를 이용하였는데요. 연면적 지수를 이용한 방법은 빛의 산란과 잎의 분포가 밀집되는 현상 등에 의해 측정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량을 비교한 방법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연소율 추정 방법 중 하나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지 직경을 이용한 방법은 연소된 가지의 직경을 이용한 방법으로 잎목 가지의 연소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연구 흐름도는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네, 연구 대상지입니다. 연구 대상지 선정 방법으로는 최근 2, 3년 사이에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지 리스트를 확인하였고 그중 피해 등급 심지역의 면적이 큰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지역별 편차를 고려하여 홍성, 영천, 울진, 합천을 최종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센티널 이 위성 영상을 이용해서 정규 탄화 지수 변화량을 산출하였고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정의한 임계가 범위로 피해 강도를 나누어 초록, 노랑, 주황, 빨강, 검정 순으로 피해 강도를 표현하였습니다. 네, 위성 영상을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관화 지점을 선정하였고 이때 산록부, 산복부, 산정부 지역 모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수관화 피해 면적이 최소 2헥타 이상인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선정된 조사지는 홍성 20지점, 울진 15지점, 영천, 합천 각 5지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수관층 피해 강도 조사 방법입니다. 수관층 피해 강도를 세분화하기 위해서 잎만 연소된 약한 강도의 피해목과 잎과 가지가 함께 연소된 강한 강도의 피해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했습니다. 약한 강도의 피해목은 가지 조밀도가 높고 강한 강도의 피해목은 가지 조밀도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인근 특성 조사 방법입니다. 선정된 연구 대상지에서 20x 20m의 정방향구 표준지를 설치하였고 표준지 내에 위치한 산불 피해목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산림 정보를 수집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지 내에 연소된 가지의 끝부분을 채집할 표준목 5본 이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네, 잔존가지 수집 및 분석 방법입니다. 잎과 가지가 함께 연소된 강한 강도의 피해목을 대상으로 잔존가지를 수집하였고 채집 대상인 표준목의 잔존가지를 높이별로 고르게 수집하였습니다. 다음은 측정 위치는 체가 정리 기반으로 설정하였고 연소된 형태가 보존되어 있는 샘플만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소율 추정 방법입니다. 약한 강도의 연소율은 총 수간 연료 중 잎의 연료량 전량이 연소된 것으로 간주하였고 강한 강도의 연소율은 잎과 가지가 함께 연소되었기 때문에
잎은 전량 연소되었고 가지는 측정된 가지의 평균 직경을 통해 연소된 비율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식으로 표현하면은 왼쪽 아래의 식과 같습니다. 네, 다음은 연구 결과입니다. 네, 지역별 인분 특성으로는 제7차 NFI 데이터 오형급 소나무림과 비교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생육이 저조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지하본은 낮을수록 수가나 전이임계 화형 강도가 낮게 나타나고 비교적 낮은 산불 강도에도 지표화해서 수간화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울진의 경우 낮은 지하보로 인해 수간층 피해 강도가 가장 강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형에 따른 수간층 피해 강도 분석입니다. 산록부에서 산정부로 올라갈수록 강한 강도의 피해목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특징을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산지가 산록부에서 산정부로 올라갈수록 경사가 급해지고 풍속이 강해지기 때문에 산정부로 갈수록 산불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강도가 강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잔존가지 측정 결과 평균 0.35cm로 나왔고 범위는 0.04에서 0.96cm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연구의 잔존가지 직경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안동 0.45cm, 서산 0.33cm, 군이 0.75cm로 본 연구 결과는 서산보다 강했으며 안동, 군위보다는 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연구 결과와 본 연구 결과의 잔존가지 평균 직경을 산출한 결과 0.41cm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총 수간 연료의 연소율을 추정한 결과 평균 35.65%로 나타났고 중량 비교 방법인 선행 연구 결과와 36%와 유사한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 연소율을 바탕으로 2022년 울진 삼척과 강릉 동해 산불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추정한 결과와 연소율만 다르게 해서 결과를 내봤는데요. 네, 총 온실가스가 한 48% 감소하여 약 33억 원의 경제적 손실 저감이 예상됐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산록부에서 산정부로 올라갈수록 강한 강도의 피해목 비율은 점차 높아지는 특징을 명확하게 보였고 잔존가지 직경을 분석한 결과 평균 0.35cm로 분석되었으며 선행 연구 결과를 포함한 잔존가지 평균 직경은 0.41cm로 확인되었습니다. 연소율 추정 결과 평균 35.65%로 나타났고 국내 중량 비교 방법과 유사한 수치로 나타났으며 IPCC에서 제시한 수간층 연소율 43%와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네. 산불 수간화가 가장 산불이 크게 확산되고 또 비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연구를 했어요. 이시현 교수님. 아닙니다. 필요한 연구라고 판단되고요. 아무래도 수간화,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수간화가 되는 게 이제 뭐 소나무림에서 이렇게 비화 현상이 발생하니까 이제 그런 조건들도 같이 여기 이제 연구에다 포함시키면 우리가 확산 예측을 하는데도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한 5분 후에 오늘 시상식 발표 우수상 시상식을 하겠습니다.